결국 모두가 우려하던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아기 동맹을 결성한 것인데요. 평소 타국의 국가원수에게 뻣뻣한 태도를 유지하던 푸틴이 기차역까지 직접 마중 나와 김정은을 반긴 것을 보면 러시아 사정이 얼마나 급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김정은 역시 회담장에서 여유를 부리고는 있지만 러시아로부터 최대한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요. 북한이 원하는 것은 바로 핵심 군사기술 로켓과 핵 그리고 위성입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심각한 위험 안보의 대전환기를 맞았습니다. 사실상 핵무기 개발을 끝마친 북한이 러시아 기술을 흡수해 재래식 전력까지 가다듬는다면 대한민국과의 국방력 격차는 거의 사라진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위험성과 파괴력에서만큼은 이미 한국과 주한미군의 전력 이상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정말 위험해진 북한과 러시아의 동맹 그리고 이에 맞서는 우리의 대응 전략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스토치니 우주기지, 푸틴은 이곳 기차역에 30분이나 먼저 나와 김정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10시간 이상 차를 타고 와서 말입니다. 이전에 푸틴이라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인데요. 그만큼 러시아의 사정이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러시아군은 연일 패퇴하고 있습니다. 한 달 안에 모스크바로 승전보를 가져오겠다는 호언장담은 사라지고 이젠 이런 패전 소식이 러시아 국내로 전해질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죠. 이렇게 전선이 급변하는 이유는 러시아 포병의 심대한 손실 때문입니다. 전쟁 초기만 하더라도 러시아군은 하루 수만 발에 달하는 포탄을 사용하여 우크라이나에 파상 공세를 가했습니다. 포탄비로 우크라이나군과 국민이 사기는 저하되고 군사시설은 모조리 파괴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우크라이나의 저지선과 보급로가 상실되어 러시아군은 큰 저항 없이 우크라이나의 주요 요지를 장악할 수 있었죠. 그러나 작년 가을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포탄 재고가 부족해지기 시작한 건데요. 구소련 시절 포탄까지 전부 끌어다 쓰다 보니 어느새 러시아군이 보유한 모든 재고가 동인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군이 공세는 급격히 둔화하기 시작했고 지난해 9월 우크라이나는 일대 반격을 가해 이지움, 리만 등을 탈환하고 러시아군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했습니다. 러시아군의 포병 전력 자체가 약화하자 그 영향은 러시아군 전체로 퍼졌습니다. 그리고 하이마스로 대표되는 서방제 포병 장비에 속수무책 당하기 시작했죠. 우크라이나군은 하이마스와 MLRS M77764포로 대표되는 정밀한 포병 전력을 드론과 결합해 큰 성과를 거뒀는데요. 드론으로 적진 수십 킬로미터 중심에 숨어있던 러시아 포병을 일일이 찾아낸 뒤 하이마스나 M777이 사용하는 엑스칼리버 유도포탄을 이용 핀포인트 저격으로 러시아 포병을 하나하나 착실히 파괴했습니다. 실제로 이로 인한 러시아군의 피해 규모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 발표에 따르면 개전 이래 러시아군은 각종 곡사화기 3,878대, 다연장 로켓 341대를 잃었다고 하는데요. 대한민국 육군이 보유한 야포의 숫자가 대략 4,000문쯤이니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죠. 이렇게 후방에서 최전선의 러시아 보병을 보호하고 전이진격과 보급선을 파괴해야 할 포병 전력이 파괴되자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기계화 부대의 진격을 막을 방법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엔 북한이 꼭 필요했고 김정은이 도움이 절실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계 2위 군사강국인 러시아가 뭐가 아쉬워서 북한과 접촉하는 것일까요? 다름 아닌 포탄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는 구소련 시절 보유하고 있던 막대한 물자를 곧 2년차에 접어드는 전쟁 동안 모두 소모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포탄 재고를 보충하기 위해 같은 구소련제 포병을 운용하는 여러 나라와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문제는 러시아가 원하는 물량을 공급할 수 있을 만한 나라가 뻔하다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중국과 북한입니다. 러시아를 제치고 세계 2위 군사대국이 된 중국과 100만 대군을 유지하며 1만 문이 넘는 동구권 표준 포병을 보유한 북한만이 러시아가 원하는 물량을 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러시아는 중국보다 북한과의 외교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중국이 러시아에 적극적으로 군수물자를 공급하길 꺼리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미국과의 대립이 더 격화되는 것을 꺼릴 뿐 아니라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양안 전쟁에 대비해 자국군이 사용할 군수물자를 러시아에 넘기지 않으려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러시아가 포탄을 수급할 수 있는 상대는 북한만 남게 된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북한이 러시아에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두 독재자의 회동 장소에 힌트가 담겨 있습니다. 기차역에서 긴 악수를 나눈 두 사람이 이동한 곳은 보스토치니 우주기지, 바로 러시아가 소련 시절 우주강국의 이상을 되찾기 위해 새로 건설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2016년 이곳에서 처음 로켓을 발사했죠.
푸틴은 이 자리에서 북한이 위성 개발을 돕겠냐는 질문에 그래서 이곳에 왔다라며 당당히 말했고, 시차를 마친 두 정상은 바로 대표단 회담과 1대1 회담을 이어갔습니다. 북한은 이미 2차례나 위성 발사에 실패했는데 러시아가 이와 관련된 핵심 기술을 북한에 넘기고 더 높은 단계의 로켓 기술을 이전할 수 있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겁니다. 당연히 대한민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러시아가 김정은에게 우주정거장을 견학시켰다는 것은 북한의 로켓 기술을 제공하겠다는 뜻이며, 더 이상 미국이 북한 미사일의 안전지대가 아님을 상기시켜 겁박하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나친 억측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으실 텐데요. 몇몇 공개된 사진들을 보면 북한과 러시아의 의도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김정은이 방명록을 작성하는 바로 뒤에 러시아의 로켓이 있다거나 자칫 탄도미사일로 착각할 수 있는 로켓의 사진을 띄워놓은 제어시설을 공개하는 것 등 북러가 사이좋게 우리와 미국에 협박을 가한 겁니다. 오히려 너무 노골적이라 기가 찰 정도인데요. 이 두 억당의 협박이 단지 공갈포가 아닌 이유는 진짜 실현 가능한 위협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증명하는 게 최근 북한이 건조한 신형 잠수함 김군옥 영웅함입니다. 김군옥 영웅함은 북한군이 이용하는 로미오급 잠수함의 SLBM 탑재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 군은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잠수함을 작전 능력이 없는 폐급 잠수함이라고 선언했습니다. SLBM은커녕 은밀한 자망이 기본인 잠수함의 기본 역할도 하지 못할 것이란 건데요. 그 이유는 북한이 라이선스 생산으로 확보한 로미오급 잠수함이 1970년대 만든 고물이기 때문입니다. 요약하자면 북한의 신형 잠수함은 겉만 새 것처럼 보일 뿐 속은 미사일을 쏠 수 있기는 한 건지 의심이 갈 정도로 작전 능력이 심각하게 떨어지는 부식 잠수함이란 것인데, 여기에 러시아의 기술이 개입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러시아는 구소련 시절 미국과 세계 패권을 두고 다투면서 여러 잠수함을 건조한 잠수함 강국입니다. 세계 최대의 잠수함인 구사일형 아쿨라를 건조해 운용했고, 현재는 최첨단 잠수함인 보레이급 전략원잠과 야생급 공격원잠을 운용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만약 러시아가 북한에 새로운 압력선체를 제조할 시설이나 기술을 제공하거나 나아가 핵잠수함 개발에 협력할 경우 북한의 차세대 잠수함은 지금까지 등장했던 반쪽짜리 잠수함과 차원이 다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앞서 우주정거장의 이야기를 하며 말씀드렸듯이 러시아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의 로켓 기술을 가진 우주 강국입니다. 오히려 물리와 화학 등 기초 기술 분야를 따진다면 부분별로 미국을 앞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북한이 원하는 수준의 기술 이전이 가능하며 탄도미사일의 부족한 점을 개선해주고 북한이 단독으로 제작하기 어려운 필수 부품을 공급해줄 역량이 있습니다. 족집게과의 선생처럼 말이죠. 따라서 이번 북러 정상회담에서 양국 위협력이 강화될 경우 북한의 핵위협은 반쪽짜리 공갈에서 당면한 최악의 위협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물론 북러 동맹이 한국과 미국의 심각한 위협인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북한이 원하는 것은 서방 세계의 파괴가 아닌 체제의 안정성 정권의 유지입니다. 전쟁을 선택한다면 그야말로 북한 김씨 일가의 멸족을 뜻하는 것인데,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면 이런 방법을 택할 리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김정은은 언제 어디서나 미국의 암살 위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실제 주한미군은 B2, B-52 폭격기에서 운용할 수 있는 궁극의 벙커버스터 GBU-57을 운용 중입니다. GBU-57 자체 중량 13.6톤, 탄두 중량 2.4톤인 세계 최대의 벙커버스터로 강화 콘크리트로 보호받는 지하 60m의 목표물을 정확히 파괴할 수 있는데요. 이를 이용해 북한이 감춰둔 핵전력은 물론 김정은의 안가까지 핀포인트로 저격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국군 역시 탄두 중량 8에서 9톤에 달하는 고위력 탄도미사일을 개발 공식적으로 인정된 이름은 아니나 현무5를 준비 중입니다. 합동화력함도 있습니다. 2023년 마덱스에서 첫 모델이 공개된 이 새로운 전력은 경하 5,000톤짜리 군함임에도 함교의 48셀의 KVLS-1, 함교호부의 KVLS-2 32셀과 거대한 미사일사일로 15개가 장착되어 있으며, 후보에 별도로 기립형 2연장 탄도미사일 발사대가 2개 존재할 정도로 그 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합동화력함 3대를 운용하고 있다면 한 번에 적진으로 300발의 미사일을 날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사실 북러의 군사거래는 우리가 막을 수 없습니다.
미국이 으름장을 놓고 있으나 북러가 두만강 국경을 이용해 무기 거래를 한다면 미국으로서도 이를 폭격하거나 물리적으로 막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자칫 러우 전쟁에 북한과 한국, 일본, 중국까지 전쟁 확대와 자동 참전의 참극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나라는 국방과 외교 분야에서 더욱 분주해져야 합니다. 이런 위협이 오히려 기회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오커스 동맹을 맺으면서 중국에 맞서기 위해 호주의 핵잠수함 기술을 이전한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도 명분이 생겼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위협이 중국에 못 미칠 이유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도 핵잠수함을 개발해야 하며 우리를 옥죄고 있는 한미 원자력 협정도 뜯어고쳐야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명분을 갖게 된 한국.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